여기서 이 황로 사상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워낙 넓은 시간대에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그래서 당연히 제가 모르는 내용도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답변을 못 드리고 좀 생각들을 정리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황노사상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황제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노자하고의 머리 글자를 따서 합성을 한 거죠. 근데 우선 앞에 있는 황제는 이걸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 선생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 본기 안에서 제왕들의 역사를 쓰기는 했지만 저 앞에 있었던 삼황오제에 대해서는 다른 역사가들은 다 다루는 데 비해서 사마천은 그 가운데 삼황을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름 아니라 그들이 이를테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무슨 곰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처럼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신화적 존재에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걸 빼버렸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사마천의 어떤 사실주의적 역사관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비해서 오제는 삼황에 비하면 한껏 어떤 인격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중국인들 스스로도 얘기를 하지만 오제가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 하는 데에는 어떤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황하고 오제를 아울러서 황제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칭한 사람이 시황제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이, 나는 시황제야. 왜냐하면 삼황과 오제의 덕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이제 자부심을 뿜뿜 드러냈는데, 지금 황노사상에서 얘기하는 황제는 삼황 오제의 결합된 형태인 그 황제가 아니고, 오제 가운데, 오제 가운데 뭐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언급이 되는 이 황제 헌원이라는 인물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 황제 헌원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노자의 도가 사상이 결합된 형태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한 가지 이런 어떤 오판에 빠질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뭔가 대충 비슷한 얘기니까 그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했을 텐데, 노자는 노자나 장자는 도가 사상가들은 그럼 황제의 사상을 계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황제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기도 한참 이전 시대의 상고 시대의 인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자는 제가 기억하기에 춘추 시대 말기나 아니면 전국 시대 중기의 인물들이니까 한참 뒤쪽이어서 노자와 장자가 황제의 사상을 계승했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 일단 후대에 춘추 전국 시대에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이 발달을 하고, 근데 이게 사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 국가 통치에서도 현실화되는 모습을 하나 투영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상상 속의 인물인지 현실적인 인물인지 분명치 않은 그 황제에다가 그걸 갖다 거꾸로 꽂아 넣은 거죠. 황제라는 인물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매우 이상적인 정치를 운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름 아니라 노자와 장자의 그런 도가 사상을 충분히 성숙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뒷시대의 사상을 앞시대에 집어넣어서 그걸 더욱더 이제 미화하는 데에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는 이렇게 일컬어져요. 전쟁에서도 뛰어났고 대내적으로는 행정력을 겸비한 이상적 군주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건 좀 중요하죠. 무위라는 사상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위 사상은 노장 사상, 즉 도가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덕목이잖아요. 그게 거꾸로 시대를 거슬러서 저 황제에게 삼투압되어 가지고 형상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이야기가 되는 그 법치가 아닌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치 같은 것, 그 다음에 무라일체의 경지를 주장하는 강조하는 도교적 자연관 같은 것들을 이제 황제는 강조했다라고 어떤 한 인물이 형상화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부리띠에 내려오면 여부리 그 지난주에 봤던 그 여부리입니다. 여시춘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아직 통일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보니까 국경에 가로막혀서 지식이나 정보들이 소통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는데 경로가 차단돼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전국 통일기에 확 튀어버리니까 나도 왜 우리나라에는 전국 사군 같은 사람이 없는 거지? 나도 그런 거 해볼 테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바탕을 총동원해서 학자 지식인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면서 당신들 지역에서 유행하는 어떤 학설이나 아니면 발생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 백가의 사상들도 거기에 취합이 되는데 육아사상 물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 뒤에 있는 법가나 묵가의 사상들도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도가의 사상이 즉 노장 사상과 황노 사상이 그 황제의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황노 사상도 이 안에 아주 짙게 들어온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시춘추 안에는 여부리가 편찬했다고 하는 여시춘추 안에는 황노 사상이 상당 부분 유입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무위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 오늘날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있어야 상거래 매매 행위도 가능하고 무역도 벌어지기는 하겠지만 단 국가가 그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저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황제나 노자가 얘기했던 그 무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치 시스템과 결합을 하게 되면 군주의 역할은 최소화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적재적소에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게 그 여시춘추에 집약된 황로 사상의 핵심이다 보니까 여부리는 일단 거기에 시선이 꽂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진시황 때로 넘어오게 되면 그 황로 사상을 신봉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확장시켜서 증폭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어떤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몰랐는지 싫었는지 이거를 외면한 채 오로지 또 한 축에 있는 노장 사상이 또 한 축에 있는 도가적 신선 사상 이른바 불로장생할 수 있는 어떤 비법 같은 것들 이걸 가져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위라고 하는 건 내팽개쳐 버리고 무위가 받아들여질 때에는 도가 사상과 노장 사상이 중심축에 있었는데 그걸 그 일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하는 열매만 맛있는 열매만 따 먹으면서 한편으로 그럼 국가 통치는 뭘 가지고 하냐면 아시다시피 법과 사상에 기반을 두고 통치를 하려고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진나라 오늘 이제 멸망을 할 겁니다. 멸망하고 나니까 한 나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을 하면서 야 진나라 왜 망했어? 저렇게까지 엄격한 법치주의 때문이잖아. 라고 해가지고 다시 원형의 황로 사상의 그 원형을 다시 복원을 시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나라가 진나라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는 오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배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법치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못 쓸 거다라고 배격을 하는데
그래서 황노사상 기반의 통치, 이른바 왕도 정치, 육아에 기반한 통치 같은 것들을 중심축에 갖다 놓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노사상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저 위에서 상고시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가 만들어진 그 황노 사상이 한나라 때까지도 꾸역꾸역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 한나라가 진나라에 대해서 또 어떤 반작용,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일단 이야기는 지나가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례 그냥 바로 지나가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시대부터 보시면 오늘 주인공 이사는요, 전국 시대에 태어나서 진시황이 즉위한 직후부터 전국을 통일하고 다시 그 통일 진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생존했던, 즉 진통일 진나라하고 운명을 같이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가 죽고 나면 결국 진나라도 멸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이사열전이 조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다른 대부분의 어떤 서사물들이 이런 커브를 그리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하다가 결말,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차츰차츰 상승을 하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사열전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한참 동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저 커브가 제가 지금 두 번째 그린 커브가 이사열전 안에서 어떤 모습을 그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이사가 승승장구해서 어떤 정점에 지상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가 몰락해가는 이야기인데 상승 곡선은 조금만 짧게만 언급을 하고 그가 어떻게 어, 그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몰락해 갔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극대화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커브는 동시에 뭐라고요? 진나라가 어떻게 뭐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는지를 막 곱씹듯이 잘근잘근 씹듯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마천이 의도하지 않았을까? 진나라 이렇게 망했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의 몰락은 진나라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사는 원래 초나라 출신입니다. 초나라 출신인데 그 젊은 시절에 초나라의 어떤 작은 도시에 작은 고을에 있었던 낮은 벼슬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뭐 구급 공무원 죄송해요. 저 예전에 이 얘기했다가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또 막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럼 뭐라 그러지? 아무튼 아주 낯은 벼슬을 맡고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네 관청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쥐를 발견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도 대략 초등학교 때 쥐 잡는 날 이런 거 경험하셨을 것 같고, 학교 화장실 가면은 뭐 가끔 하나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뭐 끔찍한 일은 아니고, 쥐가 나왔네 이럴 만한 일인데, 뭐 오죽했겠어요. 이사 그 당시에는. 근데 화장실에 있는 그 쥐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먹고 있다. 뭐 먹었는지는 상상하지 마세요. 뭔가를 먹고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거나 개가 나타나면 막 그 주위를 두리번 경계를 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나타나면 후다닥 하고 도망치기 바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오교에 있는 화장실을 얼마나 그렇게 방수 시설을 튼튼하게 해놓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그게 다 화장실 안으로 새 들어오니까 그 그야말로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는 거죠. 처참한 몰골이 돼가지고 뭔가를 불이 나게 먹을 걸 찾든가 아니면 도망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혹은 얼마 후에 곳간에 가보니까 창고에 음식 창고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애들이 전혀 상태가 달라요. 저 화장실에 있는 쥐들은 더럽고 삐쩍 꼬라 있는데 이 곳간에 살고 있는 쥐들은 살이 탱탱하게 올라가지고 맛있는 곡식을 먹고 있는 거죠. 사람도 먹기 힘든 곡식을 먹으면서 거기도 이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멀뚱멀뚱 시켜 뜨면서 너 사람? 나 쥐. 너 갈 길 가고 나 밥 먹고 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곡식 창고는
당연히 그 어떤 공간보다도 방수를 튼튼히 해놨을 거거든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아무 걱정 없이 끄떡없는 곳간에서 배를 탱탱 두들겨가면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사가 그 모습을 보고 요새 애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겠구나.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도 있고,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화장실의 쥐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제 곳간의 쥐로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어떤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처럼 하찮은 벼슬을 하고 있다가는 내 뜻을 펼칠 수도 없거니와 설령 이 작은 고을 낮은 벼슬에서 뜻을 펼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싶지 않았던 그 이사가 큰 벼슬길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초나라는 맛이 같다는 거죠. 초나라 기억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바보 같은 왕으로만 자꾸 묘사되는 그런 초나라였는데,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도 안 될 것 같고, 판세를 읽어보니까 어딜 가야 돼요? 진나라 가야겠다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진나라로 향해 가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진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진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장영왕이 막 죽었을 때예요. 반갑지 않습니까, 장영왕? 장영왕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처음 등장할 때는 이인이라고 등장을 했고 그러다가 화양 부인을 만났을 때, 응, 내 아들 자초라고 개명을 해줬고 왕위에 오른 뒤에 시호는 장영왕이 됐었는데 근데 그 장영왕이 막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사가 진나라에 찾아갔을 때 왕위에 오른 사람은 꼬마 진시황이죠. 꼬마 진시황이 올라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사가 대면한 사람은 앞에는 물론 꼬꼬마 진시황이가 있지만 그 뒤에 아마도 여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역시나 어떤 기전체 서술의 한계라면 한계고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불이가 있었을 거고 편년체로 서술을 하면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지금 기전체로 이사 중심으로 서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생략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실제로 여부리는 진시황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6년 동안 섭정을 합니다. 왕위에 오른 게 13세고, 그러니까 이사가 지금 진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중학교 1학년짜리 진시황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 진시황이 이제 술, 담배 해도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사는 그래서 진시황한테 사실은 여부리한테 자신이 진나라를 위해서 어떤 계책을 갖고 있는지를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진시황과 여부리 콤비가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받아들여서 객경에 임명을 해주죠. 경은 뭐 높은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앞에 객이 붙어 있어요. 외국에서 온이라는 뜻이 하나 더 거기 첨가가 된 거니까 이를테면 객경은 외국 출신자에게 내려주는 특별한 고위직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사는 진나라의 진입을 끝냈어요. 그런데 이사가 진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후에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한나라 사람 정국이라는 자가 정국 저 BTS 쓴 거 아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에다가 객관식 문제 다음 중 뭐 이사가 진나라에 있을 때 한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러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1번 정국, 2번 귀, 뭐 3번 누구였더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수 이름들 막 넣어놨는데 그래도 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한나라 정국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수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수로는 물길이잖아요. 물길을 정비해야 되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한 거고, 대체로. 아니면 뭐 해운에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물길이라는 게 항상 국경을 따라 흐르는 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이 당시에는 뭐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그 아침 저녁으로 국경이 변화하던 시절이니까 한나라 사람 전국이 들어온 건 뭐냐면 국가 간의 협업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뭐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라도 사이가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물기를 정비해야 되니까 진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간첩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나라 사정을 염탐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간첩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때 진나라 종실과 대신들이 누구냐면 기득권층이죠. 진나라에서 이미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 봐라. 정국이 같은 애 봐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 이거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네 나라를 위해서 본색을 숨기고 위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간첩짓을 하는 거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축객령을 발동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축객령이라는 말은 축출하다 할 때 축자하고 밑에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객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자들을 축출해야 된다는 명령,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 기득권층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물론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그렇겠네. 그치 그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겉으로는 우리 진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지. 쫓아내야지. 라고 순진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근데 선생님들 이걸 그냥 순진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읽으셨던 사기 열전 안에서만 하더라도 국경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 가서 일하기도 하고 거기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나라 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뭐 어쩌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마치 오늘날 한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인데 한국 사람 뽑지 않고 뭐 독일 사람, 뭐 폴란드 사람 막 다 데려다가 그냥 시키고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갑자기 저런다고 하는 건 결코 순진하게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짐작해 보건대는 아마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밥그릇, 기득권층이잖아요. 우리끼리 다 해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내 밥그릇을 넘보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드러낸 거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단에는 누가 포함이 돼 있냐면, 초나라 출신의 이사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경계 대상 1호거든요. 저 이사라는 인물은, 외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없어서 왕의 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왕실의 그 종실과 대신들도 겁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사 같은 사람은 처음 들어오자마자 빛을 발휘하고 자기 능력을 뽐내면서 왕하고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거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 이 사람 쫓아내자라고 해서 그걸 건의하고 또 왕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른바 축객령이라고 하는 게 발동이 됩니다. 야, 쫓아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쫓겨나야 될 처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사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 쫓겨날 사람은 아니죠. 간축객서라는 글을 써서 왕한테 바칩니다. 간축객서는 축객에 대해서 간하는 글이죠. 앞에서 얘기한 그 축객령에 대해서 간한다는 말은 신하가 왕한테 자기 입장을 밝히는 자기 주장을 밝히는 그런 종류의 글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축객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밝히는 글을 적어볼게요 하고 올렸는데 그래서 저거 간 축객서라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간혹 그 띄어쓰기, 끊어읽기 잘못하는 말들이 단어가 몇 가지 있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게, 뭐, 왕호 천축국전 이런 거예요. 왕오 천축국전,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 맞잖아요. 얘도 간축객서 아니고 간축객서로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글자짜리를 막 습관적으로 우리가 줄줄로 끊어 읽는데, 그 내용을 좀 보자고요. 자기가 쫓겨날 처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거기에 눌러 앉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데, 자, 첫째, 관리들이 외국인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거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빈객의 힘으로 공을 이룬 사례가 얼마나 많냐는 것, 반례부터 제시하는 거죠. 빈객들이 우리나라 진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 망친 거 예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예보다는 빈객들이 우리 진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는
지금 누구죠? 이 이사가 예로 들고 있는 게 백리해나 상항시 있잖아요.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마지막에 안 좋기는 했지만 어떤 법치와 개혁을 통해서 국가 다 나머지 여섯 국가와 진나라의 부동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은 인물이니까. 그다음에 장인은 제 기억에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안 했죠. 그죠? 근데 장인은 마지막에 통일 직전에 그 연횡을 완성시킨 사람이잖아요. 진나라가 거대해지니까 나머지 육국이 똘똘 뭉쳐서 6대1로 덤비려고 할 때 그걸 다 끊어낸 사람이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각국이 진나라랑 다시 손을 잡게 만들었던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 밖에 범수나 혹은 백리에 같은 사람들도 뭐 거기에 견줄 만한 외국 출신이면서 진나라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농구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맞아도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반대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나라 망해버리게 한 사람은 없고 힘들게 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이렇게 다 외국에서 와서 진나라 발전시켰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요건 조금 얘기거리가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이사가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외국 출신이라고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왕한테 진시황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외국의 미인이나 주옥이나 음악이라고 하면 이사는 중시하다라는 표현을 점잖게 썼는데 그냥 거칠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미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니 우리 진나라 사람들이 외국의 미인이나 음악이나 혹은 보물이라고 하면 환장을 하잖아요. 여인은 물론 어느 나라 여인이 아름답지, 음악은 어느 나라 음악이 최고지, 보물은 초나라의 보물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거 다 중시하고, 귀족이고 일반 백성이고 할 거 없이 다 선호하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없는데, 없어서 아쉬운 건데, 진나라 출신이 아닌 외국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앞에 있는 외국의 무슨 미인, 보물, 음악 이따위 것들하고 그다음에 외국 출신의 정치인을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비교 대상이 되느냐? 그럼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정치인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미인이나 음악이나 주옥이라고 하는 건 죄송해요. 저 안에 여인이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일종의 사치품인데 혹은 기호품인데 없어도 그만인데 그냥 뭐 음악 같은 것들도 국내 음악만 들으면 되는데 이걸 수입해 오는 것과 외국의 정치인을 데려오는 걸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답안지에다가 정색을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반대 논리를 적어줬는데 그 친구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국의 미인이나 주옥이나 음악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은 하찮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보기엔 이게 다름 아니라 재반 문화 현상이라는 거죠. 컬처라는 겁니다. 문화인데 요컨대 외국 문화 전반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장은 일개 정치인이 미치는 그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막강하다는 거죠. 훨씬 더 심각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름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작성해 준 게 그 뒤에 이런 사례를 듭니다.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한 바가 있다는 거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일본의 음식이나 일본어를 이걸 고스란히 수용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일본 문화 전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일본인들과 똑같이 그걸 향유하고 나아가서 향유하다 보면 일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유하게 되고 그 사유하는 가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때는 일본에서 온 어떤 한 인물을 정치인으로 기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낳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문화 통치를 했겠느냐? 창과 칼을 앞세우는 것보다 어떤 무단 통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짙게 일본 사람들의 가치를 긍정하게 하고 그들의 사유를 동일하게 하게 만드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사는 다름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걸로 자기는 보인다는 거죠. 이런 제반 문화 현상을 다 받아들이면서 외국의 정치인 한 명 못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지금 백성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이어지는 연결돼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진나라 출신이 아닌 외국 출신이 선비들 가운데에 진실하고 총명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그럴 겁니다. 당연히 진나라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나라 외부에도 있겠죠. 근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상황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자기 위나라 떠나서 공숙자가 있는 위나라 해왕 때에 위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공숙자 추천했으니까는요. 근데 아몰랑 하면서 나는 그 뒷보잡이야 해가지고 그걸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진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그 위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장면들을 목격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 숫자를 빼서 저쪽에 넘겨주냐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표할 때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는데 한 표를 뺏기면 두 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저기에서는 플러스 1이 되니까 두 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축객령이 철회가 되죠. 축계령이 철회가 되고 그 이사는 다시 이제 그 나라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됐는데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그 제가 꼽은 뭐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꼽은 이 간축객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집약해서 전달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막 그 서예 글씨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자 이게 누구한테 이사가 진시황한테 하는 이야기죠. 날 스카우트 해줘요. 나 내쫓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태산은 불사 토양하고 하해는 불택 세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산은 실제 하는 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상상 속에 제일 높은 산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시황한테 폐하 태산 아시죠? 태산 저 누구나 우러러보는 가장 높은 산 대단한 산 그 산이 왜 그렇게 커졌는지 아세요? 그게 불사 토양 한 줌의 흙이라도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국적 따지고, 뭐, 나이 따지고, 출신 지역 따지고, 성별 따지고, 그래서 되겠느냐는 거, 능력만 보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받아들였기 때문에 태산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대꾸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하해는 강과 바다, 저 드넓은 물결이 어떻게 저렇게 도도하고 장엄한 물결을 이룰 수 있었냐면 불택 세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류는 가느다란 실개천 같은 거잖아요. 아유, 너는 너무 실개천이야. 또랑물이야. 니네는 안 받아. 라고 하면 바다가 이루어졌겠냐고요. 출발점에서는 그런 실개천 같은 것들도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큰 바다를 이루는 거니까 사이즈 재가지고 넌 너무 큰데? 넌 너무 작은데? 넌 여자물인데 남자물인데 경상도물이고 전라도물인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능력만 보고 선택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진나라에 남게 됐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축계령이 취소가 됐고 그 뒤부터는 이사가 내놓는 거의 대부분의 계책들을 전부 채택을 하죠. 여기서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진시황이 뭐 나쁜 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필요한 일도 했죠.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건 그 전까지는 전국이 뭐 여섯 개, 일곱 개 나라로 쪼개져 있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달리 운영하던 무언가를 이를테면 도량형 같은 것들이요. 그죠? 저쪽 제 나라에서는 소고기 한 근이 뭐 200g이었는데 저쪽 초나라에서는 150g이고 위나라는 300g.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제 한 국가가 됐으니까. 도량형도 통일을 하고 도로도 정비를 하고 그동안은 국경에 막혀 있던 도로들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펼쳐 나가는데 대부분이 이사의 계책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사의 손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사를 정위에 올려놓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직책은요. 이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가령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헌법재판소장하고 교도소장 이걸 다 겸직을 하는 거죠. 법률에 관한 공수처장도 했겠네요. 수사권과 형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법률적인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가 죄송해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제 그 황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시황제의 시대가 열리는데 근데 한 가지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음, 20년이 걸려요, 사실. 어디에서냐면 요 사이에서요. 이사를 정의 관직에 올려놓고 나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까지는 그 사이에 20년의 간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사건들도 있고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빼버렸다는 거죠. 누가요? 그 사마천이. 근데 이런 기법이라면 기법이고 이런 수사법이라면 수사법인데 일종의 생략하는 방법들을 과감하게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서툰 독자들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갑자기 또 뚝딱 통일을 하는 거야? 시대를 너무 건너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매우 의도된 구성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시간 간극이 있는데도 얘기를 붙여놔 버릴 때에는 앞에 있는 사건 A와 뒤에 있는 사건 B 사이에 인과관계를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사마천이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사에게 그런 법률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시켜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게 진나라의 통일이었고, 거꾸로 얘기하면 진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과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사화천이 보기에는 이사라는 시대에 뛰어난 인물에게 그런 법률에 대해서 한 손에 틀어쥐고 자유자재로 혹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것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동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직접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사건을 선택만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만 가지고도 즉 적절한 구성만 가지고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즉 주제를 담아내는 문장가의 진정한 능력 같은 것들이 여기서 발휘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드리려고요. 어떤 거냐면 사건과 그냥 그 역사가는 사건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건 A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건 B가 벌어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훈련된 독자들에게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이사열전 밖으로 잠깐 나온 거예요.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디냐면 그 자치통감 가운데에서 편년체로 되어 있는 자치통감 가운데에서 전국 조금 시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국 시대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 그 위나라, 그러니까 원래 진나라였던 그 영토가 조위한 삼국으로 나뉘게 되면서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 위나라를 건국했다고 하는 위문후에 대해서 위나라의 문후에 대해서 어, 역사가가 여기서는 지금 사마광이라는 역사가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위문후에 대해서는 역사가가 세 가지 에피소드를 제시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에피소드만 말을 해줘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왕이 문후가 신하들하고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혹은 뭐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항상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 회사만 그런가? 뭐 회의합시다. 그래서 가보면 이 사람들 술 먹고 있고 밥 먹고 있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신하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식사를 하고 있었어도 좋고요. 근데 갑자기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쓱 일어나서 어디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어리둥절했겠죠. 아니 지금 회의하다 말고 파티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 문후의 대답 잘 들어보세요. 오늘 원래 이따 오후에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기로 산지기와 약속을 해놨는데 봐라 밖에 비가 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 약속을 취소하고 오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신하들이 보기에 기가 막혀요. 아니, 무슨 그걸 왕이 직접 가요. 지금 이를테면 어떤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대기업의 회장님이, 막 S그룹, 뭐 L그룹 이런 회장님이, 중역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가, 뭐 회사에 명운이 걸린 중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이 보니까 밖에 비가 와요. 회장이 나갑니다. 중역들이 물어봤겠죠. 아, 회장님 갑자기 어디 가십니까? 자기들도 막 주춤주춤 일어나면서 물어봤죠. 회장이 하는 말이 오늘 원래 필드에 나가서 부킹을 하기로 KD하고 약속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안 되겠다. 가서 취소하고 올게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호입니다. 문호한테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걸 무슨 왕이 직접 가요? 애들 시키면 되지. 김비서 시키면 되지. 박 실장 시키면 되지 하니까 그때 문호가 하는 말이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가요. 거기서 정말 끝이에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위문후가 길을 가다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에서 자기 스승들을 만납니다.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왕도 이제 학문적인 스승들이 있으니까 이름이 뭐 이상한 사람 전자방 단감목 이런 분들인데 수레를 세워요. 야, 차 세워! 그러고는 수레 딱 세워놓고 수레에서 내리죠. 예를 표합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 했겠죠. 선생님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뭐 요새 식사는 잘 하시나요? 환절기에 건강 괜찮으시고요? 뭐 감기 안 걸리셨어요? 아유, 제가 꼭 모시고 식사라도 하고 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에 꼭 모실게요 하고는 선생님들 보내드리고 배꼽 인사 꾸벅 하고 선생님들 사라질 때까지 이제 손 흔들고 갔겠죠. 그게 끝이에요. 두 번째 에피소드 그걸로 끝나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조금 깁니다. 좀 긴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시대 초기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 간의 영토 확장 전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졌을 때잖아요. 근데 요 중간에 콕 처박혀 있던 위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요만큼의 땅을 더 얻었던가 봐요. 영토가 확장이 됐습니다. 파티해야죠, 물론. 막 밤에 또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제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왕이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위문후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야 요번에 우리가 얻은 요 땅 요거 원래 다 내 건데 요거 내 아들한테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아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재산세는 어떻게 되고 상속세 뭐 증여세 어떤 게 낫지 뭐 이런 거 생각할 텐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모든 게 왕의 땅이죠. 왕의 땅이고 그 통치를 누군가한테 위임하는 것뿐인데 근데 아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에 없었던 혁명적인 발상을 하나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주들은 약간의 자뻑 증세가 생깁니다. 대 그러면서 막 혼자 쓰다듬 쓰다듬 자기가 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그 기특한 생각을 다 해냈지? 근데 자기 입으로 그거 자랑하기에는 모냥 빠지잖아요. 이쯤에서 누가 알아서 좀 나와가지고, 우와,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자기 아래에 있는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신하한테 물어봐요. 야, 좀 전에 내가 요거 내가 얻었는데, 내가 아들 주려고 그러거든? 네가 보기엔 나는 어떤 왕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부쟁이 1번 친구가 이거 원래 원문에는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1번 친구가 나는 상상도 못했네. 깜놀.
왕께서는 대단히 어진 임금이십니다라고 막 아부를 하는 칭찬을 하는 거죠. 애들이 또 옆에 있던 2번 친구한테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2번 너는 어때? 하고 물어보니까 따라쟁이 2번이 좀 아까 1번한테 물어보고 입 아프게 뭘 또 물어봐요. 임금께서는 당연히 엄지척 체리 따봉이십니다. 어진 임금이 맞으세요. 하고 동조를 하죠. 근데 3번 얘가 문제예요. 왜 지난번에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1, 2, 3 하고 넘어가는 뭔가가 반전이 이루어지든지 완성이 되든지 전환을 맞이하든지 그러잖아요. 어쩌면 왕은 저 3번의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좀 삐딱하네. 막 내가 뭐 얘기하는데 딴짓하거나 째려보거나 뭐 이런 애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3번한테도 물어봐요. 네가 보기엔 어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3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서는 결코 어진 임금이 못 되십니다. 라고 꽝꽝 하고 불인한 임금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왕이 뿔따구가 났죠.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내가 어진 임금이 아닌지 이 자식아 일어나 봐 이 자식아 이유를 말해봐 이 자식아 5초 안에 세 가지 얘기해봐 이 자식아 똑딱똑딱똑딱 꽝 뭐 이러고 이제 몰아붙여요. 그랬더니 3번 신하가 하는 얘기가 어차피 왕께서 천수를 누리시고 나면 천수를 누린다는 얘기 뭐예요? 죽고 나면 근데 왕이 죽고 나면 이딴 얘기하면 지가 죽잖아요. 왕께서 천수를 누리시고 나면 어차피 아드님한테 갈 땅인데 지금 단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 놓고 저희들에게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대답하라고 하시다니요. 물으려고 하시다니요. 왕께서는 어진 임금이 못 되십니다라고 입바른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가 이 자식아 하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근데 이 분위기를 수습할 필요가 있잖아요. 분위기 쎄해졌으니까 수습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 4번 친구한테 너 일어나 그래가지고 4번한테 물어봐요. 앞에 얘네들 얘기하는 거 봤지? 누군가는 어질다고 하고 내가 땅을 내 아들한테 주는 거 누군가는 어질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보기엔 어때 하고 물어보니까 4번 친구가 저 같으면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아이고 어진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면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겠지만 남들이 아이 저 아부쟁이라고 대대손손 오명을 뒤집었을 것 같고 입 바른 소리 했다가는 아이고 어질지 않은 임금이십니다 했다가는 좀 아까 3번처럼 쫓겨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4번 친구가 왕께서는 어진 임금이 맞으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좀 아까 3번한테는 듣기 싫은 얘기하는 애한테는 뭐 이 자식아 이유가 뭐야 이 자식아 5초 안에 이유 세 가지 얘기해봐 이 자식아 라고 했던 왕이 4번 친구가 이제 다시 어질다고 커버를 쳐주니까 4번 친구한테도 이유를 물어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달콤하게 왜? 그러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4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옛말에 이르기를 화면에 있는 저겁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왕인즉 신직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어질면 반드시 그 신하가 정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3번 친구가 왕의 신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왕한테 정직한 대답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귀납적으로다가 생각해 보건대 그건 당연히 왕이 어지신 분이니까 걔가 그런 대답을 한 거지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왕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4번한테 야 너 저기 문에 밖에 나가면은 3번 있을 거야. 걔 데리고 들어와. 근데 불러요. 두 사람을 불러서 3번과 4번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상을 주고 3번한테는 왕에게 직언을 고한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상을 내리고 4번 친구한테는 왕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벼슬을 내리지요. 이렇게 해서 위문후에 대한 1번, 2번, 3번 에피소드가 끝나요. 더 이상 아무 얘기가 없고 그 뒤에 뭐가 붙냐면 딱 한 줄이 더 붙는데 이로부터 위나라가 강성해졌다는 내용이 붙어요. 근데 좀 훈련이 안 된 독자는 이걸 따로 읽는다는 거죠. 왕이 이랬네. 뭐 약속 산지기야 약속을 지키려고 했네. 인사를 잘했네. 이렇게 3번 4번한테 벼슬 줬네. 위나라는 강해졌네 하는 걸 따로 읽는데 근데 조금 훈련이 되신 분들은 또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걸 연결해서 읽는다는 거죠. 만약 저한테 위 문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라고 하면
그 형용사를 동원해서 일일이 다 설명했을 것 같아요. 위나라는요, 이 문호는 하찮은 미관 말직의 벼슬아치와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어떻게 신뢰관계로 맺어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현명하고 정직한 군주였고 자신의 스승들을 섬길 줄 아는 예의 바른 학생이었으며 신하들이 말에 귀 기울이고 넓은 도량을 베풀 줄 아는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블라블라블라. 바로 이런 자질들이 한 국가가 강성해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갖춘 위나라 문후가 있어서 그래서 위나라가 강해진 거예요라고 저 같으면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건과 사건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절이 보이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하나만 예를 더 들게요. 아들. 문후의 아들인데 지금까지 손님들 그 멀쩡한 아들을 보신 적이 없잖아요. 다 뭐 반푼이거나 못됐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얘도 그래요. 무후가 아직 태자 시절의 경우입니다. 태자 시절에 길을 가다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다가 아버지의 스승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뭘 의심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대비해 놓는 거죠. 아빠가 아까 보여줬던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을 태자한테 부여하면서 아마도 다른 행동을 하겠죠. 예, 선생님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앞에서 스승들이 오니까 야, 차 세워. 아빠 선생님들 차 세워. 하고 차를 세워요.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걸 그냥 현대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 선생님 오시네. 야, 차 세워 하고 차 세웠는데 얘는 안 내려요. 안 내리고 차 안에서 파워 윈도우 지징 하고 창문 내려놓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갈라 그래요. 그러고는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스승들이 태자의 인사를 씹어요. 쌩깝니다. 그냥 먼 산 쳐다보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러고 가고 있다는 거죠. 태자가 얘가 또 뿔따구가 나가지고 야, 차 돌려. 유턴하고 길막을 해요. 앞에다가 길 딱 막아놓고 그제야 이제 태자가 내려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가 감히 두 분 스승께 묻겠는데 선생님들 부유한 자가 남에게 교만합니까? 아니면 빈천한 자가 남에게 교만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선생님 남들한테 시건방을 떨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도 재산은 뭐 부동산 포함해서 뭐 10억, 그다음에 뭐 장관급 이상 뭐 이런 거 있어야 교만을 떨 수 있는 건데 지금 태자가 하고 있는 얘기는 야, 씨, 나는 일국의 태자고 무려 이제 며칠 있으면 혹은 뭐 몇 년 있으면 왕이 될 몸이고 당신들은 아무리 왕의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뭐 벼슬도 없고 그냥 선생나불행인데 죄송해요. 몇몇 선생님들 저 포함해가지고 선생나불행인데 감히 누구의 인사를 씹냐는 거죠. 까불지 마 이러고 이제 선생님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건데 근데 두 분 스승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이 뜻밖입니다. 두 분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빈천한 자가 남에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저희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예상 답변이 아니잖아요. 진짜 당황했어요. 그래서 에? 뭐요? 왜요? 이러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두 분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거 지금 펜을 못 꺼내가지고 펜이 어디로 가버렸지? 잠시만요. 사라져 버렸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일국을 이룬 자가 남에게 교만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잃게 되고, 나라를 이룬 자가 그 교만을 떨면 반드시 그 나라를 잃게 되고, 일가를 이룬 자가, 한 집안을 이룬 자가 남에게 교만하면 반드시 그 집안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은 남에게 교만해도 잃을 내야 잃을 게 없으니까 마땅히 우리처럼 가난한 자들이, 빈천한 자들이 남에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두 분 선생님이 태자의 말하고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얘를 이제 혼꾸녕을 내주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이 에피소드가 끝나요. 이게 태자에 관한 에피소드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태자가 별로 똥 씹은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훈을 받고도 반성하거나 어떤 죄책감을 느끼거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모습이 아니라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 뒤에 한 줄이 이어지겠죠, 아마도. 이때부터 위나라가 어떤 혼란을 겪고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거든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건과 사건을 배치만 함으로써도 왜 그게 그런 사건이 원인이 됐고 또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그 역사가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얘기하고자 할 때 이런 의도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이 마우스로 글씨 쓰는 애 좀 찾을게요. 이게 어디 가버렸지? 갑자기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깨끗하게 놓고요. 자, 음, 계속해서 이제 누구죠? 이사와 관련해서 또 진시황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사건들 한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텐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분서와 갱유에 대해서 좀 그 배경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분서가 먼저예요. 갱유가 나중이고 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함양궁에서 여전히 진시황의 파티가 벌어졌을 때 메뉴는 뭐예요?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이런 거 먹고 있을 때 그 신하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데 언쟁이 벌어져요. 누구와 누구의 언쟁이냐면 이사하고 화면에 있는 순우월이라는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내용은 뭐였냐면 순우월은 이제 저 제나라 출신의 학자인데 진나라의 정치 제도를 비판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지금 진나라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를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국 시대까지는 봉건제를 실시했죠. 모든 게 왕의 영토인데 단지 그 영토를 너무 넓으니까 이걸 분할을 해가지고 자기 일가 친척들한테 통치를 위임하잖아요. 야, 저쪽은 동생, 저쪽은 작은아버지, 이쪽은 삼촌이 가서 다스려 주세요라고 통치를 위임하는 게 전국 시대의 봉건제였는데, 근데 진나라에 들어와서 이사와 진시황이 의견을 맞춰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가 있었냐면 그 전국 시대의 봉건제에서는 왕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왕의 삼촌이라는 이유로, 왕의 큰형이라는 이유로 능력도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이게 권력이 중심에 모이지도 않고 또 지방으로 가면은 거기가 너무 느슨해지니까 시험 보자는 겁니다. 드디어. 진나라 진시황 때 이야기예요. 시험 봐가지고 전문가를 선발하자. 정치 시험 봐가지고 능력 있는 애들 좋은 지역에 보내고 능력 좀 떨어지는 애들 덜 좋은 지역에 보내고 그렇게 관리를 파견하자. 군 현제요. 큰 단위로 군을 두고 군 밑에 현을 둬서 또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행정 조직들을 또 관리하게 하자. 매우 혁신적이고 어쩌면 현대적인 관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진나라가 근데 순우월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봉건제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저 지방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핏줄이 아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들이 가 있으면 중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도와주러 오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옛날 그 봉건 시대처럼 그 전국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혈연들을 파견해 놔야 중앙이 위기에 처하면 자기들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러 올 거 아니냐. 그러니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중앙에 병고가 있을 때 관리들은 군현제 하의 관리들은 도와주러 오지 않을 테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사가 거기에 다시 제동을 걸죠. 야 무슨 캐묵은 얘기를 하고 있냐? 왜 옛날 제도를 오늘날에 적용을 하려고 하느냐? 이 순월 같은 놈들이 자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현실 정치를 퇴보시키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런 애들이 자꾸 나오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옛날 이야기 근거로 삼는 그 책들을 불태워 버리자고 한 게 분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없애냐면 남겨놓는 게 우리 진나라 역사는 있어야 돼요. 앞으로 천년 만년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의학 서적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관점에서 보기엔 원시적인 형태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농서도 있어야 돼요.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뭐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거름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놨을 테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복술서가 들어갑니다. 점치는 책이요. 이 양반이 너무너무 거기에 빠져들어 있어가지고, 나는 진시황이니까 왕자를 써야겠는데,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복술서도 거기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불태워 버리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자 백가의 서적들, 법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다 불살라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역사서들, 야, 전국시대 끝난 지가 언젠데, 무슨 초나라 역사, 제나라 역사 이런 거 싹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한 내에 어떤 관청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지 그거 불태워 없애야지 만약 뭐 한 달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묵형 맞박에다가 나쁜 놈 이거 새겨줄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노역형 금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자들 노예로 만들어 버릴 거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 시경이나 서경 같은 육아 서적들을 가지고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난 척하는 애들 걔들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옛 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주나라 때는 이랬다고 했는데요. 춘추시대 때 공자의 노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다는데요. 요즘은 왜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옛 것을 가지고 작금을 비난하는 자들은 멸족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엄청난 대규모의 일대 숙청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소홀히 하는 관리들이 있으면 뭐 한 달 내에 이거 다 수거를 해야 돼. 수거라는 말 또 여기서 나오네요. 수거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제대로 하지 않는 애들 처벌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관리들이 있으면 그들 또한 같은 죄로 처벌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분서 사건의 대강이고, 그러니까 출발은 거기에서 출발이 됐다고요. 순월과 이사 사이에 봉건제와 군현제를 둘러싼 논쟁으로부터 출발이 됐고, 그 다음 저 갱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갱유라고 하는 유자 때문에 유학자들을 파묻었구나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도사들도 거기에 상당수가 묻혔다고요. 왜냐하면 뭐 불사양 만들고 내가 신선이 되는 방법에 대해 심취해 있었던 이 진시황이 아무리 그걸 먹어도 성과가 없고 막 이상한 부작용 생기고 피부 트러블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나를 속였다고 해서 서로 비방을 일삼고 백성들을 어지럽힌다는 죄를 물어서 도사들하고 그다음에 유생들 이 사람들을 함께 460명 정도를 묻어버렸다고 하는 사건이 후대인들의 본보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뭡니까 그 갱유 사건의 대강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유생뿐만 아니라 도사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큰아들이 진시황의 장자, 이름이 부소죠. 이 친구가 막 간곡히 말리고 나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통일한 거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즉, 구초나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아직 마음으로 우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민생이 안정이 안 돼 있고, 멀리 있는 지역 백성들은, 모이지도 않았고, 중앙의 마음으로 복종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가혹한 정치를 하시는 건 그들을 한시라도 빨리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라고 간곡히 말려요. 이 당시에, 당시 그 진나라 기층을 이루고 있는 유생들은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부소를.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어떤 이거 뭐라고 하지? 제어를 해 주기도 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들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소가 이 사람들 공자 좋아하는데 공자를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렸고 엄중한 법으로만 묻고 있으니까 천하 사람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라고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기는커녕 화를 또 벌컥 내면서 진시황 씨가 큰아들을 추방을 해버리죠. 저쪽에 야 저기 너처럼 말 안 듣는 몽염 장군이라는 애 저기 어디 그 구석탱이에 가 있는데 너 가서 걔가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거나 감시해라고 쫓아내 버립니다. 몽염을 감독하라고 보내죠. 근데 바로 이 두 사람이 부소와 몽염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나마 진나라 구성원 가운데에서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진나라가 차츰차츰 내리막을 걷게 되리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렇게 해서 육아가 우리가 흔히 뭐 육아, 유교, 유학이라는 말들은 좀 뭉뚱그려서 사용을 합니다만 육아의 학문이 크게 위축이 되죠. 일거에 하마터면 어떤 대가 끊어질 법한 세상에서 모습을 감출 법한 위기를 이때 한번 겪었고, 그 다음에 아시듯이 현대 중국에 와서 문화대혁명 때 또 한 번 그 어마어마한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어, 다행인지 다행인가? 15년 만에 그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이후에 건국이 된 한나라에서 급속도로 대규모로 그 공자의 유학을 복원하려고 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첫째는 다행히 진나라 왕실에서도 그래도 한 권씩은 뭔가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요. 다른 나라의 역사서들이나 아니면 제자백과의 서적들을 그래도 한 벌씩은 간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 기록관 이런 데에다가 비판용이죠. 이러면 안 돼. 얘들이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손가락질 하기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진나라의 구심력이 미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서는 그래도 이걸 간직하고 있거나 숨겨놓고 있었던 책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때 감춰졌던 그 유학 관련 서적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간혹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진품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학자들이 비상한 기억력도 이제 여기에 작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령 우리가 왜 그 종교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도 성경책 들고 나오셔가지고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잠시만요. 8장 15 잠시만 8장 14절 15 어, 어, 하나님께서 뭐 이거 읽고 추접스럽게 보고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목사님쯤 되시면 그 정도는 단기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가지고 계실 거고 스님들 마찬가지죠. 반야심경 보고 읽는 스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추접스럽게 그 이제 외우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아마도 그 유학 경전에 대해서는 유학자들이라면 분명히 숙지하고 암기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도 복원하는 데 동참을 하죠. 그래서 한나라 때 훈고학이 고도로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유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 분야들 가운데에서 훈고학은 그런 거죠. 이를테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공자나 맹자나 그 제자들의 어떤 사상을 깊이 파고드는 것보다도 자, 이 문장에서 이 자리에 들어갈 글자가 뭘까? 왜 이 글자를 썼을까? 이 책에선 A라고 썼고 저 책에선 B라고 썼는데 문맥상 더 적절한 글자는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학문이요. 그러니까 글자를 복원하고 문장을 복원해내는 학문들이 훈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쁘게 얘기하면 사상이 결여되어 있는 거고 형식에 치중하는 학문일 수 있는데 근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꼭 필요한 학문이었던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당시 어떤 시대 배경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 요구하는 학문이었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 유학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온전한 그릇을 갖춰서 전달될 수 있었던 거라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혼고하게 발달했던 부분까지 예, 말씀을 드렸고요. 음, 지나갈게요. 아, 여기는 큰일 났네. 제가 지금 봐야 되는 화면을 저 창이 가리고 있는데, 이걸 옮길 수가 없어요. 마우스가 죽어버려가지고, 잠깐만요. 뭔 일이지, 이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제가 놀랍게도 마우스에, 아, 마우스 전원이 왜 꺼져 있었죠?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이사가 승승장구를 하는데, 부귀와 권력을 독점하지요. 근데 참 이사로서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만 진시황이 순행 도중에 사망하죠. 순행은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최고 통치자가 바깥에 나가서 시찰을 하는 거잖아요. 내 땅이 어디까지 있나? 여기도 내 땅이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밖에 나갔다가 죽게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송해요. 진시황을 제가 지금 마우스 패닉에 빠져가지고 진시황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은 조고와 호해였다는 거죠. 이사열전의 주인공 이사는 지금 중앙에 남아 있고 수도에 남아 있고 환관인 조고가 거기를 수행을 했고 그다음 큰아들은 추방돼 있잖아요. 둘째 아들인 호해가 거기를 따라가 있었는데 아빠 아빠 나도 갈래 하고 따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망하니까 조고가 요 발칙한 친구가 유언장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 그 겉으로는 차갑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진시황 아빠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꾸 나한테 아니 되옵니다 이런 거 하는 부소지만 내 아들 부소한테 왕위를 계승하노라 하노라 하노라라고 유언장을 써놨던 것을 조고가 그 화이트로 쓱쓱쓱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호해 두 글자를 박아 넣으면서 유언장을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저 조고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갑자기 돌아와 버리면 이게 일정의 차질이 생기잖아요. 안에 남아있는 이사와 또 왕실 사람들이 의심할 거란, 갑자기 왜 돌아왔어? 할 수 있어서 원래 예정됐던 스케줄을 다 소화한답니다. 다 돌아다니다가 일정 맞춰서 귀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신이 부패할 거 아니에요? 진시황의 시신이 부패할 텐데,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 갔을 때에 생선을 대량으로 구입한다는 거죠. 그 생선을 수레에 가득 싣고 돌아와요. 현관문 지키고 있던 친구들이, 군인들이, 응, 이거 무슨 냄새야? 뭐 썩는 냄새 나는데? 하니까, 이거 생선. 생선 통과. 해가지고 이제 무사히 들어왔고, 들어와서, 조고가, 환관 따위인 조고가 무려 승상인 이사를 회유하죠. 너도 동참해라. 그때 극심한 갈등을 겪는 내용들이 아마 선생님들 읽으셨을 혹은 읽으실 이사열전 안에 꽤 두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혼란을 겪는데 근데 끝내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직감하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제 왕권은 호해한테 넘어갈 거고 호해 곁을 지키고 있는 이사가 전권을 틀어주게 될 테니까 나는 동참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지만 그 조고가 바로 이사가 반란을 꾀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 이사를 좀 심하죠 또 요참형에 처해서 이사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의 죽음은 곧 머지않은 진나라의 몰락,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포스트 이사, 조고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앞에서 숙제로 내드렸던 망국의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찬찬히 할게요. 낭중령 조고가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조고라는 인물이
이제 이사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고 왕위에는 누가 올라가 있냐면 호해가 왕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2세 황제인 거죠. 더 세컨드 엠퍼러가 돼 있는데 이맘때에는 조고가 더 이상 환관이 아니라 낭중령이라고 하는 멀쩡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은 전자하여 2세 황제의 은혜를 믿고 전자 제멋대로 굴려고 하는데 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 사원으로 주살인이 중다하였다. 자신의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주살해버린, 죽여버린 사람들이 중다.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잘못을 한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애들. 너 키가 커. 넌 머리숱이 너무 풍부해. 뭐 이런 애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 사람 죽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 대신이 입조 진왕하여 죄송해요. 공 대신이 입조 주사언지하여 제 마음대로 읽어버렸네요. 뭐가 겁나냐면 두려워할 공자인데 대신들이 신하들이 입조 조정에 들어가서 주사언지 이를 아뢰어서 말할까 봐 겁났다는 거죠. 신하들이 고해 바칠까 봐, 일로 바칠까 봐요. 저기 누구야? 이 조고가요. 내 친구 키 크다고 걔 죽였어요. 조고가요. 내 친구 머리숱이 풍성하다고 죽였어요. 이런 거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이세 하여왈 이세 황제에게 이렇게 유세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만국의 조건들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자, 천자지 소위 귀자는 천자라는 신분의 사람들이 좀 더 존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전에 제가 그 박경리 선생의 토지하고 이거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서마천의 사기를 매우 즐겨 읽으셨다고 하는 박경리 선생이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 대목 보고 쓰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그 대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천자가 당신 같은 이세 황제한테 당신 같은 천자가 세상 존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단이 문성해야 돼요. 다만 문성 소리만 들려야 돼요. 메시지만 전달이 되면 돼요. 혹은 뭐 직접적으로 목소리만 들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있었더니 뒤에 가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군신이 막득견 기면야 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막득 이걸 얻어서는 안 돼요. 뭐 하는 거? 견기면 그 얼굴을 보는 것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은 못 봐야 돼요. 신하들이 쟤네들 저 찌끄레기들 막 5급, 7급, 9급 쟤네들 있잖아요. 왕 얼굴을 못 만나야 됩니다. 다만 그 목소리만 전달이 되면 돼요. 그 사마천이래. 박경리 선생 토지에도 이제 이런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마을의 어떤 그 왜 마을 하인들 가운데 아니면 그 농민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 그룹하고 나쁜 사람들 그룹으로 나뉘잖아요. 그중에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못된 놈 하나, 뭐 용파리 같은 애 하나가 나중에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 막 구중궁궐에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디 혼자 처박혀가지고 신도들한테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리고는 무슨 전략인데 이거 신비주의 전략을 하면서 목소리만 전달을 해주거든요. 겹치는 대목이 이제 거기 있는데 예전에 선생님들 왜 저 어렸을 때 TV 만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정의의 인물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얘들은 이 악당도 있죠. 악당하고 싸우는데 얘들은 매일 저녁 6시 35분만 되면 15분 동안 싸워요. 근데 15분 동안 싸우다가 맨날 주인공이 이기죠. 왼쪽에 있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절대 아이들이 보는 만화여서 이 악당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hum심 두들겨 패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악당을 물리쳤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끝판왕이 아닌 거죠. 얘는 그냥 중간 보스입니다. 아니면 쫄개예요. 얘가 쫄랑쫄랑쫄랑 도망가가지고 자기네 기지에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아이고 또 졌습니다요. 뭐 이러고 하면은 갑자기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한 벽면에 스크린 모니터가 뭉 하고 펼쳐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진짜 끝판왕이 나오는데 모습이 없어요. 절대 모습 안 보여줍니다. 파동, 막 지지직 하는 파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불꽃이 일렁여요. 이런 거 나오면서 목소리도 그 기계음 섞인 이렇게 중성음이 나오거든요. 아이 바보 같은 놈 또 지구 왔구나. 에이 죽어라 하면서 뭐 버튼 빵 누르면은 이게 무슨 전기 지직 나가가지고 그 쫄개가 막 해골 번쩍번쩍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러면서 한 회가 끝나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조고가 이세 황제한테. 자,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자, 폐하께서는, 그럼 당신은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불여, 뎃 이하와 같이 함만 같음이 없습니다. 즉, 뎃 이하와 같이 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심공금중하여서, 금중, 궁궐이죠. 그 구중금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금중에서 신공 깊이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시면서 여 신급 시중 습법자와 대사하고 누구랑 같이 이 일을 처리하시면 되냐면 저하고요. 그다음 만날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저랑 시중들 가운데 습법자들이요. 법을 익힌 자들, 근데 법 전문가가 아니고 실제로 법을 공부하고 법률을 다루고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중들 가운데 옆에서 시중 들은 사람들이요. 부채 붙여주고 발 닦아주고 이렇게 음식 날라주는 그 사람들 가운데 법을 익힌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하고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학 다닐 때 그냥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 이런 거 들었던 애들, 그런 애들하고 같이 사건 보고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살해하면, 이제 사건 보고가 오면 규지하소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살펴보는 거냐면 왕하고요, 저하고요, 왕하고 가까운, 사실은 저하고 가까운 걔네들 중에서 뭐 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그 친구들,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들하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우스가 이게 저기가 이렇게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중간중간에 자꾸 꺼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배터리를 찾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한국 물건들은 되게 껐다 켜면 다시 조금 예, 다시 이어졌습니다. 자, 여차즉 이렇게 하시면 그다음 부분이요. 여차즉 이렇게 하시면 대신들은 불감주 의사할 것이고 신하들은 감히 의심스러운 사건을 아뢰지 못할 거라는 건데 이때 의심스러운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보기에 국기를 문란케 하거나 어떤 아니면 탄핵하라는 그런 얘기들 이딴 거 못할 거라는 거죠. 줄탄핵, 막 누구도 탄핵해라, 얘도 탄핵해라 이런 거 못할 거고, 누구 물러나라 이런 거 아뢰지 못할 거. 왜? 내가 보고 있으니까. 왕과 내가 그걸 살피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천만하고 국가 기강을 물랑케 하는 내용들은 감히 입도 뻥끗 못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 사람들은 칭성주의할 것입니다. 거룩한 임금이시라고 칭찬할 거라는 거죠. 이런 코딱지 같은 얘기를, 그죠?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세가 용기계하니, 이세 황제가 그것도 계책 일합시고 그걸 또 채용을 합니다. 채택을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는 불좌 조정견 대신하고, 조정에 앉아서 대신들을 만나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상거 금중하여서 항상 금중에만 지 골방에 처박혀 앉아 있으면서 나오지 않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계 결어 조고하였다. 사안들이 모두 조고한테서 결정이 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날리면 바이든 사건이에요. 거기까지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조고가 욕전 진권함에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나라의 권세를 다 오로지 독차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왕은 국어 삶았거든요. 이세 황제는 내 맘대로 됐는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저 신하들. 신하들 가운데 또 막 똑부러지는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입 바른 소리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군 신이 불청하여서 여러 신하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봐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내 설험하였다. 일단 먼저 실험을 설치한 거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록 커너 2세 하여왈 지록 사슴을 가져다가 허너 2세 황제에게 바치면서 말하기를. 근데 이때 이 사슴은 제가 보기에 막 어디 일본 오사카 가면 있는 꽃사슴 그런 거 아닐 것 같고, 뭐죠? 그 고라니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막 시커먼 거 끌고 와가지고 철푸덕 하고 바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굉장히 명료해요. 이게 제가 이걸 왜 선생님들한테 자꾸만 간혹 원문으로 한번 보시죠라고 얘기하는 게, 원문에는 그때의 그 분위기와 어떤 이렇게 템포 같은 것들이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갖다 바치면서 이 조고라는 자가 왕한테 자, 잘 보세요. 여기 귀가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고 꼬리는 이렇고 색깔이 어떠니까 이거 사슴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거 보시면 또 말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사슴인 거를 갖다가 받쳐놓고는 앞뒤 다 잘라먹고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벌하잖아요. 그냥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쪼다 같은 이세 황제를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얼어붙었겠죠.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느낌이 오니까 거기서 막 이 조고가 아이고 이게 저기 사슴인 줄 아셨구나. 이게 여기 이렇게 귀 봐요 귀 갈기 있는 거 봐. 이게 말이거든. 그러면은 상황 굉장히 코믹해지는데 그냥 끌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끝이에요. 자, 봅시다. 그랬더니 얘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세가 소왈. 이 정신 나가니까 또 웃으면서 말해요. 헤? 이러면서 얘 까르르 하면서 승상은 오야인가? 지 조고가 지금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네요. 승상께서는 뭐 좀 이게 오류라고 할 때 오자거든요. 아니 뭐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상하신데 왜 위록 위마라 하는가? 사슴을 일러서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만 지금 사태 파악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랬더니 문좌우하자. 좌우에 있는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봤겠죠. 그룹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요, 선생님들. 그 날리면 바이든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룹이 실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 자, 혹묵. 첫 번째 그룹은 침묵해요. 끝까지 대답 못하는 거죠. 어쩌면 얘네가 제일 나빠요, 그죠? 그냥 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아니다. 어쩌면 제일 다수의 사람들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종종 대입을 해보는데 감정을 이입해 보면 나는 어땠을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말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침묵을 했고 혹 언마라 하니 그죠? 저 같은 애들은 이제 말 맞구만 뭐 누가 봐도 말이네 그러고 얘기를 했겠죠. 이게 얘들이 날리면인 친구들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문장의 어떤 변화와 곡절을 일으키는 방법인데, 저보고 글을 쓰라고 하면 혹 묵하고 혹 언마라하고 혹 언록이라 하였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건 생략해 버려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원문에서는 그거 빠진다는 거죠. 자, 바로 이제 결론으로 도달을 합니다. 중, 제 언록자 이 법함에. 이 중자는요, 중풍이 풍을 맞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적중 하는 것도 어디에 가서 맞는다 하는 뜻이고, 그래서 때리고 맞고 죽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저 가운데 중자가 누구누구를 죽인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죽였습니다. 누굴 죽였냐면, 제 언록자,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바이든들이요. 여러 사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건데, 근데 이 앞에 거요. 앞에 음하고 뒤에 나오는 이 법이 이게 또 살벌함이라요. 음이라는 말은 몰래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 아니죠. 이렇게 사슴이라고? 죽어라! 이거 아니고, 그래요? 뭐, 이게 사슴으로도 보이는구나. 그럴 수 있어. 그 자리는 지나갔다고요.
그 나중에 죽이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법이요. 법에 따라서 죽이는 거죠. 나중에 가서도 지난번에 저기 사슴이라고 하셨던가? 푹 이거 아니고 캐비넷 연 거죠. 캐비넷 열어가지고 그 얘기는 그동안 저 조고라는 자는 자기한테 반기를 들만 하고 또 그걸 표현할 만한 자들에 대해서 예, 파일 만들어 놓은 거죠. 낱낱이 모아놨다가 나중에 죽일 때 돼가지고는 케빈의 서류 보면서 지난번에 지난달에 노상방뇨 하셨네요. 푹. 음주 감호하셨어요. 음주운전 푹. 그래서 그렇게 죽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남게 될 때에는 조고 승상께서 노상방뇨 환자와 음주운전 환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시었다. 그것만 남는 거지. 바이든이라고 한 사람들을 MBC, 죄송해요. 어떤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셨다. 뭐 이런 게 안 남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요. 후에 군신이 계외고하여 그러고 난 뒤로부터는 여러 신하들이 계외고 모두들 조고를 두려워하여서 막감언 기거하였다. 감히 그의 과실을 그의 잘못 누구요? 조고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는 사람조차 나오지를 않게 된 거죠. 만국의 조건들이 여기에도 굉장히 막 잔뜩 묻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예,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아이고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사열전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부터 예고부터 좀 하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러니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마지막엔 그런 시도도 해요. 그 이사열전 읽어보시면 아씨 차라리 내가 황제할까 이런 시도를 하는데 근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이런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크고 작은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반란들을 생존형 반란들을 일으킵니다만 이제 세력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점차 거대화되고 가장 강대한 세력인 초표왕 항우의 초나라하고 그다음에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그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진나라는 일찌감치 멸망을 해버렸고 과연 그들 그들 둘 가운데 누가 그 다음 시대를 열어 제끼는가 하는 거였는데 워낙 저기가 재미있어요. 그죠? 스님들도 가령 뭐 초한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서상 장르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다 막 시시각각으로 흥미로운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워낙 많은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영웅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제나라의 전단, 연나라의 악의, 조나라의 연파와 인상여,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저 시대에는 초나라와 특히 한나라 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른바 한초 삼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한나라 고조 유방이 국가를 건설할 때 자기 혼자 한 건 물론 아닐 거고 그걸 뒷받침하는 뭐 굵직한 이름만 꼽아봐도 한 10명 안팎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A, B, C라는 사람들을 꼽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사람에 따라 다른 사람을 집어넣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회용 후 한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같이 읽어보고 소개하면서 이제 또 이번 시리즈의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음 주에는 그 회음 후 한신의 열전이 고사성어 맛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이 고사성어들이 집중이 돼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전국 시대에 더 밀집이 돼 있는데 특히 저 퇴임 후 한신의 열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고사성어만 가지고 나열을 해도 스토리가 완성이 될 정도여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한번 만나 뵙기로 할게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녹화를 중지하고.